평생 남의 집사 노릇만 하던 70세 영자 씨가 던진 한마디. 너희들 국은 너희가 끓여 먹어라. 이 통쾌한 반란의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밥통 버튼 하나 누를 줄 모르던 남편과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던 자식들이 일주일 만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영자 씨가 찾은 찬란한 진짜 인생은 어떤 모습인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이 제 인생의 마지막 아침이 될 줄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김영자로 살던 마지막 아침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알람을 맞춰놓을 필요도 없었어요. 50년 가까이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몸이 알아서 깨더라고요. 그날도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어요. 전날 손주들 목욕시키느라 쪼그려 앉았던 탓이겠지요.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관절염이 있거든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하면 한 달은 누워 있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집안일을 누가 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어요. 70세신 그 사람도 이제 할아버지인데 잠버릇은 60살 때와 똑같더군요.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소리를 내면 깨우니까요. 깨우면 뭐 물어달라, 저거 해달라 시작되니까요. 부엌 형광등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제 손이 먼저 보였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손톱 사이에는 어제 설거지하다 낀 때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나요? 저는 손을 먼저 봅니다. 얼굴은 볼 시간이 없어요. 손부터 움직여야 하니까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미리 다듬어둔 시금치가 있었어요. 된장찌개용 두부도 있었고요. 저는 늘 미리 준비해둡니다. 아침에는 시간이 없거든요. 6시 반이면 남편이 일어나서 밥을 찾고 7시면 큰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려오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칼을 잡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며칠 전부터 목이 따끔거리고 머리가 무거웠거든요. 설마 감기인가 싶었지만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나요? 파스 한 장 붙이고 버티면 낫겠지 했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시금치를 썰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23세 시집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 해가 74년이었나요? 여름이 무척 더웠던 해였습니다. 하얀 면사포를 쓰고 처음 이 집 문을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며느리는 말없이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미덕이여. 저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잤어요.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막내딸. 젖을 물리면서도 시어머니 수발을 들었어요. 국을 끓이면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고요. 빨래를 하면서 아이 숙제를 봐줬습니다. 남편 박창식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여자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집안을 지키는 게 본분이라고 그렇게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을 들으셨나요?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는 말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말입니다.
왜 여자만 참아야 했을까요?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등록금을 벌려고 새벽 청소 일을 나갔어요. 아파트 계단을 걸레질하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얼어도 웃으며 일했어요. 아이들이 엄마 손 왜 이래? 물으면 엄마 손은 원래 이래 하고 웃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픈 티를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큰아들이 대학에 갔습니다. 공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딸들도 제 몫을 하며 살았고요.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이제는 내 시간이 생기겠구나.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어요. 65이었나 봅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듭니다.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또 뉴스를 봅니다. 그러다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여보, 물 좀. 여보, 내 안경 어디 있어? 여보, 점심 뭐 먹지?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40년을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 있으니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겠지요. 하지만 저는 힘들었습니다. 둘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가 할 일만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다 큰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 복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손주 둘을 제게 맡겼습니다. 9살 민준이, 7살 서연이. 귀한 손주들이지요. 예쁘고 사랑스럽죠. 하지만 65살에 다시 시작된 육아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초인종이 울렸어요.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아침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다시 데려오고 간식 챙기고 저녁 먹이고 목욕시키고 65부터 지금까지요. 벌써 5년입니다. 황혼 육아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텔레비전에서 처음 들었을 때 제 이야기 같아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똑같았어요. 6시 반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세수도 안 한 얼굴로 식탁에 앉더니 신문을 펼쳤어요. 저는 된장찌개를 올리고 밥을 올리고 김치를 올렸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몸이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찌개를 한 숟가락 뜨더니 말했어요. 찌개 간이 좀 싱거운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목이 붓고 아팠어요. 남편은 계속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47년을 같이 살았지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려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며느리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들 아침 안 먹였어요. 급해서요. 오늘 아침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해요. 저녁에 올게요. 하이힐 소리가 계단에 울렸습니다. 손주들이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미 지친 몸이었지만 계란을 꺼냈습니다. 햄을 꺼냈어요. 식빵을 꺼냈고요. 손주들이 말했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저 계란말이 먹고 싶어요. 아이들 목소리는 참 예뻤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은 커서 할머니를 기억할까요? 맛있는 밥 해주던 할머니로만 기억하는 건 아닐까요?
오전 10시 손주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그날은 20분이 걸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약국 앞을 지나쳤습니다. 들어가서 감기약이라도 사 먹을까 했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집에 가야 점심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남편이 불렀습니다. 점심은 뭐 먹지? 비빔국수 해줘. 저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갔습니다. 국수를 삶았어요. 오이를 채 썰고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칼을 놓칠 뻔했습니다. 오후 2시 다시 손주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여러분은 70살의 무릎으로 하루에 4번씩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땀이 나는데 동시에 춥습니다. 열이 있는 거겠지요. 손주들은 신나게 뛰었어요. 저는 그 뒤를 힘겹게 따라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간식을 줬습니다. 우유도 데워줬어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어느새 저녁 시간이었어요. 휴대전화에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요. 애들 저녁 먹이고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늦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없었어요. 아침에 다 먹었거든요. 계란을 꺼내서 계란말이를 만들고 김치를 볶았습니다. 밥을 데웠어요. 몸이 뜨거웠습니다. 손주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먹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저녁 8시 아이들을 목욕시켰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머리를 감겨주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9시가 넘어 며느리가 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다음 주 수요일에 애들 병원 가야 하는데 시간 되시죠? 예방접종 해야 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이 없었거든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대로 쓰러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나 배고픈데 저녁은? 저는 냉장고에서 찬밥을 꺼냈습니다. 물에 말아서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이 투덜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제대로 된 밥 좀 해줘.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기 누가 있었을까요? 주름진 얼굴, 움푹 꺼진 눈, 거친 손. 이 사람이 김영자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낡은 행주였어요. 쓰고 버려지는 걸레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70년을 살았는데 김영자는 어디 있을까요? 23 그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냥 약국에서 산 감기약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열은 조금 내렸지만 기운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손주들은 와야 했고 남편 밥은 차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했던 일들이 자꾸 멈춰지는 겁니다. 국을 끓이다가 멍하니 서 있기도 했고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멍하니 보기도 했어요. 그 거울 앞에서 본 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낡은 행주 같던 그 얼굴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침상을 보더니 말했어요. 된장찌개가 어제랑 똑같네. 좀 다른 거 해줄 수 없어?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화가 난 건지 서러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47년 동안 해온 대답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더 바빠졌습니다. 승진 심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손주들을 더 일찍 데려왔습니다. 이제는 아침 6시 반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리고 더 늦게 데려갔고요. 저녁 9시, 10시까지 제가 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번 달만 좀 힘들어요. 승진하면 나아질 거예요. 며느리는 늘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뀌는 건 없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요? 미안하다는 말이 습관이 되면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손주들을 유치원에서 데려온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잠깐 앉았어요. 다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런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이옥분이었어요. 영자야, 나 옥분이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옥분이는 오랜만이었습니다. 한 1년쯤 연락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옥분이는 남편을 일찍 여의었어요. 55살 때였나 봅니다. 그 뒤로 혼자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냥 살지 뭐. 너는? 나 오늘 시간 돼? 우리 오랜만에 차 한잔 하자. 내가 새로 단골집 찾았어. 저는 손주들을 봤습니다. 민준이가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고 서연이는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올 시간까지는 2시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나갈 수 있나요? 미안해. 나 손주들 봐야 해서.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차 한잔 하는 게 뭐라고 그것도 못하는 제 신세가 서글펐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말했어요. 여보, 나 다음 주에 고향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여행 가기로 했어. 속초 쪽으로. 네. 너도 가고 싶으면 가. 근데 애들은 어떡하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은 제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요. 아니,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옥분이 생각을 했습니다. 옥분이는 혼자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여행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았어요. 저보다 2살이 적었지만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골프를 간다고 나갔어요. 손주들은 이번 주말엔 며느리가 데려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빗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 옷, 손주들 놔두고 간 옷, 며느리가 맡긴 세탁물이 가득했어요. 제 옷은 구석에 몇 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다 10년은 된 옷들이었어요. 저는 문득 나가고 싶었습니다. 옥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옥분아, 나 지금 시간 돼. 차 한잔 하자. 어머, 진짜? 좋아. 내가 장소 보내줄게. 2시에 만나자.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외출복이라고 해봤자 명절 때 입는 옷이었지만요. 거울을 봤어요. 화장도 하지 않은 민낯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립스틱 정도는 발랐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것도 안 했더라고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옥분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옥분이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옥분이는 베이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목에는 예쁜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적당히 화장을 했고요. 영자야. 옥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옥분이 앞에 앉았어요. 그런데 옥분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자야. 너 많이 야위었다? 그래. 잘 모르겠어. 손 좀 보자. 옥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제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톱은 깎을 시간도 없어서 들쑥날쑥했고요. 손등에는 화상 자국도 있었어요. 국을 끓이다 댄 거였습니다. 영자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는 거야? 저는 그냥 살고 있다고 대답하려다가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카페에서 울면 안 되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 터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저는 옥분이한테 다 말했습니다. 남편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그날 밤 거울 앞에서 본 제 모습 이야기까지요. 옥분이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너는 사람이야. 가전제품이 아니라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은 어디 갔어? 영자야, 너 죽고 나면 저 사람들이 뭘 기억할 것 같아? 엄마가 해준 밥은 맛있었지, 이거밖에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꿈이 있었는지, 뭘 좋아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옥분아, 나는 뭐,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아내니까, 그래서 참아야 해. 영자야,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너한테 강요된 거라고. 옥분이는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75까지, 80까지, 죽을 때까지 남의 밥만 하고, 남의 애만 보다가 갈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옥분이 말이 다 맞았거든요. 영자야, 나 솔직히 말할게. 너 지금 당장 뭔가 바꾸지 않으면 너 정말 쓰러져. 내가 봐도 안색이 말이 아니야. 병원은 가봤어?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지. 영자야, 너한테 물어볼게. 너 행복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냐는 질문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영자야, 나는 남편 떠나보내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근데 혼자 살면서 깨달았어. 내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이옥분이라는 사람이라는 걸. 너도 그래야 해. 김영자로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옥분아, 내가 가족을 버릴 순 없잖아. 버리라는 게 아니야. 거리를 두라는 거지. 영자야, 너무 가까우면 서로 다쳐. 가족도 마찬가지야. 옥분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영자야, 너 지금 집에 내 이름으로 된 통장 있어? 응.
친정엄마가 주신 비상금이랑 금가락지 팔아서 모아둔 게 좀 있어. 그리고 시장 보면서 조금씩 아껴서 모은 돈도 있고. 얼마나?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큰 돈은 아니었거든요. 한 1억 원쯤? 옥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영자야, 그 돈이면 내가 혼자 살 작은 집 구할 수 있어. 뭐? 원룸이나 작은 오피스텔 말이야. 보증금 내고 혼자 사는 거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산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옥분아, 나이 이른에 혼자 나간다는 게 말이 돼? 왜 안 돼? 영자야, 너 앞으로 몇 년 더 살 건데. 10년? 20년? 그 시간을 저렇게 살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옥분이 말을 계속했어요. 영자야, 나는 내가 가족을 미워하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삶을 찾았으면 좋겠어. 가끔 반찬해서 갖다 줘도 되고, 명절에 만나도 돼. 하지만 매일매일 밥 해주고 애 봐주는 그건 내 의무가 아니야. 카페를 나오면서 옥분이가 말했어요. 영자야, 생각해봐. 진지하게. 그리고 결정하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부동산도 함께 알아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골프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났어. 저녁은?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냉장고 안에 반찬들이, 그릇들이, 식재료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남의 집 냉장고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옷장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47년을 모은 돈이었어요. 시장에서 1,000원, 2,000원씩 아껴서 모았습니다. 친정엄마가 몰래 쥐어주신 금가락지를 팔아서 보탠 돈도 있었고요. 저는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요? 70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옥분이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너는 사람이야, 가전제품이 아니야. 저는 천천히 결심했습니다. 한번 살아보자고. 김영자로 살아보자고.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 몰래 외출하는 것부터가 어려웠거든요. 어디가? 시장 좀 가려고. 점심시간 맞춰서 와. 남편은 늘 제 외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랬을 거예요. 47년 동안 제가 늘 집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손주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길 한가운데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앞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여자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지 않았지만요. 집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물 좀. 남편이 방에서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보, 물 달라니까.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바닥에 앉아 있는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왜 거기 앉아 있어? 물 좀 갖다 달라고. 지금은 못 가. 뭐? 몸이 안 좋아. 남편은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약 먹어. 약장에 있잖아.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아프다고 말했는데 아무도 걱정해주지 않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아시나요? 그날 오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저녁 회식이 있어요. 애들 좀 늦게까지 봐주실 수 있으세요? 10시쯤 데리러 갈게요. 지혜야. 네, 어머니.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어떡하지?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오늘만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이번 회식이 정말 중요해서요. 안 가면 안 되거든요.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손주들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뛰어들어오며 말했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저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요. 아이들은 몰랐겠지요. 할머니가 제대로 서 있을 힘도 없다는 걸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까요. 김치를 꺼내는데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김치가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민준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잠깐 아파서 그래. 괜찮아. 저는 김치를 주었습니다. 바닥을 닦았어요. 그리고 다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요. 저녁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재웠습니다. 며느리는 11시가 넘어서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회식이 길어져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몸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괜찮아. 가.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있었고요.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뜨거웠어요. 열이 많이 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옥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옥분아, 영자야, 왜 목소리가 그래? 어디 아파? 응, 좀. 병원 갔어? 못 갔어. 옥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야, 내일 당장 병원 가. 알았지? 그리고 나한테 연락 줘. 내가 같이 갈게. 옥분아, 나 결정했어. 뭘? 나갈 거야. 이 집.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야, 진심이야? 응. 근데 옥분아, 나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여행을 좀 다녀오고 싶어. 여행? 응. 평생 한 번도 못 가봤잖아. 해외여행. 신혼여행도 못 갔어. 아이들 키우느라, 돈 모으느라. 이제라도 가보고 싶어. 옥분이가 말했습니다. 영자야, 좋은 생각이야. 진짜 좋아. 그래, 가자.
어디 가고 싶은데? 글쎄, 파리? 텔레비전에서 에펠탑 보면 늘 가보고 싶었거든. 좋아. 내가 도와줄게. 여행사도 알아보고.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몰래요. 낮에 남편이 친구들 만나러 나간 사이 저는 옷장 정리를 했어요. 제 옷만 골라서 조금씩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통장도 챙겼고요. 친정엄마 사진도 챙겼습니다. 옥분이와 여행사에 갔습니다. 직원이 여러 상품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유럽 패키지 어떠세요? 파리, 런던, 로마를 도는 10일 코스예요. 10일이면 되나요? 한 달짜리는 없어요? 직원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달이요? 아, 장기 자유여행을 원하시는군요. 그럼 항공권이랑 호텔만 따로 예약하시면 돼요. 저는 옥분이를 봤습니다. 옥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영자야, 제대로 놀다 오자. 일주일 뒤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항공권도 끊었고 호텔도 예약했습니다. 집을 나갈 날짜도 정했어요. 토요일 오후 3시, 가족들이 다 모이는 저녁 식사 전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반찬도 많이 만들어뒀어요. 김치도 담갔고 된장도 담갔습니다. 남편 양말도 다 꿰매고 손주들 옷도 다 빨아뒀어요. 여러분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갈 건데 왜 그런 걸 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였으니까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내일 큰아들네 온대. 저녁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 뭐 좀 맛있는 거 해줘. 그래. 갈비찜 어때? 애들이 좋아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가 갈비찜이 되는군요.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서 갈비를 샀어요. 제일 좋은 걸로 샀습니다. 각종 채소도 샀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갈비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고 채소를 다듬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후 1시 갈비찜을 냄비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쯤 끓여야 제대로 익어요. 그 사이 저는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머리도 감았어요. 옷장을 열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아니, 낯익은 사람이었습니다. 50년 전 그 스물셋 김영자 같았어요. 캐리어는 이미 옥분이 집으로 옮겨뒀습니다. 며칠에 걸쳐 조금씩 빼냈거든요. 지금 제가 들고 나갈 건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여권, 지갑, 핸드폰.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후 5시 큰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오래 안았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아파요 할 때까지요. 밥 먹자. 할머니가 갈비찜 해놨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갈비찜을 올렸어요. 밥도 올렸고 반찬도 올렸습니다. 가족들이 먹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남편도 말했어요. 오늘 고기가 괜찮네. 큰아들은 말없이 먹었습니다. 손주들은 신나게 떠들었고요. 저는 먹지 않았어요.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는데 제가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너희는 거실에서 쉬어. 네, 어머니. 가족들이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천천히 정성껏. 마지막 설거지였으니까요.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가족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나 이제 이 집 나갈 거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봤어요. 표정이 다 달랐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얼굴이었고 큰아들은 어리둥절했어요. 며느리는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간다니? 말 그대로야. 나 이 집 나갈 거야.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70살까지 살았어. 그런데 김영자로 산 날이 며칠이나 될까 싶어서 이제라도 좀 살아보려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 다만, 너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엄마가 밥 해주는 것도, 애 봐주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다 당연한 줄 알았지.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머니한테 의지했죠.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러니까 나가신다는 말씀은 며느리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 말만 미안하다고 하고 바뀌는 건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로는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데 행동은 하나도 안 바뀌는 사람들요. 남편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70살에 어디를 나가? 혼자 어떻게 살려고? 혼자 살 집도 구했어.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비행기 표를 꺼냈습니다. 한 달 동안 여행 다녀올 거야. 여행? 어디를? 파리. 평생 가보고 싶었거든. 큰아들이 벌떡 일어섰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애들은 어떡하고요? 저희 회사는요? 아빠는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애들은 내가 키워. 내 자식이잖아.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그게 어른이야. 엄마. 그리고 아빠는 이제 자기 밥은 자기가 해 드셔야지. 남편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야? 아니, 진담이야. 나 오늘 저녁 비행기 타. 지금 출발해야 해.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였어요. 공항까지 가려면 지금 나가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니 없으면 저희 어떡해요? 어떡하긴. 살면 되지. 나도 70살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는 젊잖아. 손주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릎을 꿇고 민준이를 봤어요. 민준아, 할머니 밥이 맛있어서 고마워. 근데 엄마가 해주는 밥도 맛있을 거야. 엄마한테 부탁해봐. 민준이가 울었습니다. 서연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전화할게. 그리고 선물도 사다 줄게. 알았지?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나 못 가. 왜? 당신은 내 아내야. 여기 있어야 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47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나는 당신 아내이기 전에 김영자야. 그걸 당신은 한 번도 생각 안 했지. 무슨 소리야? 당신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해본 적 있어?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이라도.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아내로 본 게 아니야. 식모로 봤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는 사람. 그게 무슨. 됐어. 이제 그만하자. 나 시간 없어. 저는 남편을 지나쳐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큰아들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진짜 가시는 거예요? 응. 연락은 하실 거죠? 가끔. 급한 일 아니면 문자 하지 마. 나도 좀 쉬고 싶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애들 밥은요? 저 요리 못하는데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배우면 돼. 나도 23에 시집 와서 배웠어. 너도 할 수 있어.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너희들 국은 너희가 끓여 먹어라.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로 나왔어요. 옥분이가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저는 차에 탔습니다. 옥분이가 물었어요. 어땠어? 했어. 잘했어. 진짜 잘했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파트가 멀어졌어요. 47년을 산 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어요. 남편한테서, 큰아들한테서, 며느리한테서.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전화 안 받아도 돼? 나중에 할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옥분이가 배웅해줬습니다. 영자야, 잘 다녀와. 마음껏 놀고. 옥분아, 고마워. 너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 넌 충분히 할 수 있었어. 난 그냥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야.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어요. 제가 70년을 산 도시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후회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냥 감격스러웠습니다. 70살에 처음으로 제 삶을 선택한 거였으니까요.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호텔방에 짐을 풀었어요. 창밖으로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풍경을 봤어요.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었어요.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엄마, 연락 좀 주세요. 어머니, 애들이 울고 있어요. 당신, 대체 어디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나 잘 있어. 걱정 마. 한 달 뒤에 연락할게.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요. 처음으로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지어졌어요. 사진을 보내고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 국은 내가 끓여 먹고 있다. 너희 국도 너희가 끓여라. 휴대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웠어요. 부드러운 침대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파리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에펠탑에도 갔고 루브르 박물관도 갔습니다. 생강을 따라 걸었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구경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런던에서는 대형 박물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로마에서는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졌습니다. 소원을 빌면서요. 제 소원은 간단했습니다. 건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행하면서 저는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47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제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요. 가족들한테서 연락이 계속 왔어요. 처음 일주일은 하루에 10통씩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만 간단히 보냈습니다. 나 잘 지내. 걱정 마. 2주일째부터는 전화가 줄었어요. 하루에 한두 통, 문자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저희 잘 지내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어머니, 민준이가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보고 싶대요. 화를 내는 문자는 없었어요. 이제는 그냥 안부를 묻는 문자였습니다. 3주일째 막내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엄마, 응, 막내야.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엄마, 죄송해요. 저도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어요. 막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내 인생 열심히 사는 거야. 엄마는 언제 돌아오세요? 다음 주에 돌아가. 근데 막내야, 나 예전 집으로는 안 돌아가. 알아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집이 아니었어요. 옥분이가 도와줘서 구한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15평짜리 작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제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었습니다. 햇볕이 잘 들었고 조용했어요. 창밖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여행에서 산 작은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에펠탑 모형, 예쁜 그림 엽서, 향수 한 병. 평생 이런 걸 사본 적이 없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부엌이었지만 제게는 충분했어요. 혼자 쓰는 부엌이니까요. 첫날 밤 저는 제 집에서 처음으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밥을 지었고요.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혼자 차린 밥상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요. 이틀째 되던 날,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찾아뵐 수 있을까요? 언제? 주말에요. 가족들이랑 같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1시간만. 미리 연락하고 와. 네, 엄마. 감사합니다. 일요일이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이 서 있었어요. 남편, 큰아들 내외, 손주들, 막내딸까지. 모두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당연하게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집이었어요. 모두가 앉으니 꽉 찼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어요. 쿠키도 몇 개 내놓았고요. 손주 민준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서연이도 안았고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너희 잘 지냈어? 네. 엄마가 밥 해줘요. 근데 할머니 밥이 더 맛있어요. 며느리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 밥도 맛있을 거야. 자꾸 먹다 보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그동안 잘 지냈어? 응. 나는 힘들었어.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빨래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세탁소에 맡겼고, 청소도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 그랬구나.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랐어. 당신 없이 한 달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47년 만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남편이었어요. 큰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죄송해요.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황혼 육아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는 제가 할게요. 아이들도 제가 키울게요. 어머니는 그냥 가끔 놀러만 와주세요. 막내딸도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없이 살아보니까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고마워. 다들 그렇게 말해줘서. 엄마, 집으로 돌아오시면 안 돼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하지만, 들어봐. 나는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다만 거리를 두는 거지. 너무 가까우면 서로 다쳐. 저는 가족들을 한 명씩 봤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너희를 볼 수 있어. 미리 약속하고, 갑자기 오지 말고,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엄마. 그리고 반찬은 가끔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매일 밥 차려주고 애 봐주고 하는 건 이제 안 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저는 남편을 봤어요. 당신도 이제 당신 밥은 당신이 하세요. 설거지도 빨래도. 나는 당신 식모가 아니에요. 아내고 김영자예요. 알았어.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났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와도 돼요?
전화하고 와. 내가 시간 되면 된다고 할게. 현관에서 가족들을 배웅했습니다. 손주들이 저를 안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건강하게 잘 자라.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창가로 갔어요. 아래로 가족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손주를 안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작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서요. 간단하게 된장찌개랑 김치만 있었지만 충분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70살에 처음으로 제 삶을 찾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늦은 게 아니라고.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라고.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가 아니라 7시 반에 일어났어요.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며 하루를 계획했고요. 오전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공원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 책을 읽기도 했어요. 평생 읽고 싶었던 책들이 많았거든요. 오후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젊을 때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일주일에 2번 수업이 있었습니다. 옥분이도 자주 만났습니다. 같이 차를 마시고 영화도 보러 갔어요. 백화점에도 갔습니다. 예쁜 옷도 한 벌 샀고요. 가족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했습니다. 약속을 잡고 만났어요. 가끔 반찬을 해서 갖다 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매일 밥을 차려주지는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김치찌개 끓였는데요. 맛이 괜찮아요. 민준이가 맛있다고 했어요. 며느리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네. 자꾸 하다 보면 더 맛있어질 거야. 네, 어머니. 감사해요. 뭐가? 어머니가 나가신 덕분에 저도 성장한 것 같아요. 제가 엄마로서 할 일이 뭔지 알게 됐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 잘하고 있어. 넌 좋은 엄마야.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 김영자로 사는 인생이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70살에 용기를 낸 제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의 삶을 찾으세요. 당신도 당신 이름으로 살 자격이 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산책을 나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도 나가볼까 합니다. 오늘도 제 시간을, 제 삶을 살아가면서요.